요 며칠 확진자 수가 줄었다 싶었는데 다시 2,000명대입니다. 참 무한 반복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155명입니다. 닷새 만에 다시 2,000명대 확진자를 돌파하게 됐고 규모 면에서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인데요. 아하. 주간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보통 주 초반에는 휴일에 검사 건수가 감소하니까 그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주 중반이 되면 수요일, 목요일쯤에 급증하는 패턴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이 꺾은 선 그래프 보세요. 확진자 수위 보면 정말 정확하게 W자입니다. 확진자가 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가서 정점 찍고 또 내려오고 또 정점 찍고 정말 정확하게 W자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역대 최다 2,221명이 바로 2주 전 수요일이었어요. 11일이었는데 다시 지금 2주 만에 역대 두 번째 이 수치를 또 기록하게 된 건데 어느 지역이 많은가 봤더니 서울이 673명으로 당연히 또 1위이고요. 경기 지역도 579명, 인천이 117명인데 말하자면 이 중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부산도 99명, 경남도 102명 해서 이 100명 안팎으로 또 그쪽도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네. 사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요. 최근에 여름 휴가철 그리고 광복절 연휴에도 혹시라도 그 기간 때 고향 방문 좀 하려 했다가 포기하신 분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방에서는 서울 사람들 또 수도권 사람들 오는 걸 반기지 않는데요. 정말 이게 지금 웃픈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백신 접종률 상황은 어떨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좀 주춤했던 백신 접종률이 다시 좀 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1차 접종 완료한 분이 2,670만 명, 그러니까 대략 전인구의 52% 정도 되고요. 이제 2차까지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1,288만여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 25.1% 정도 되는데 네. 예전에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처음에 우리 백신도 없을 때는 이제 백신만 나오면 끝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그런 했는데 생각이 들었죠, 네.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가 지금 총 4차 대유행 과정에서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지금 4차 대유행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우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접종자, 백신 접종률이 물론 이 마치 소가 한 걸음 가는 걸음처럼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자는 늘고 있는데도 확진자 수는 되레 줄기는커녕 지금도 여전히 네 자릿수예요. 이와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확진자 10명 중 9명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발병 초기에 최대 300배 이상의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전파력입니다. 이처럼 델타 변이로 인한 이번 유행은 이전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폭발적인 확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우려는 했습니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기존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양이 300배가 많다고 델타 변이가? 델타 변이가 초기에 상대적으로 이 전파력이 300배 이상 높대요. 다른 그 바이러스보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감염자에서 지금 델타 변이 검출률을 따져보니까요. 아까 뭐 10명 중 9명이라고 하는데 89.6%.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델타 변이의 어떤 그 이 파급력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앞서 부산 지역의 확진자 상황도 심각하다고 했는데 정말 시장님, 부산시장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바로 부산시장 이야기입니다. 박형중 시장이 지난 6월에 서울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6월 19일 이제 미술제 아트 부산 조직위원장이죠. 이운경 고문이 자택에서 이제 주최한 식사 모임에 13명을 이제 초대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고문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부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요?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자택에서 식사를 했잖아요. 이 집에서 일을 하는 가사 도우미가 사진을 찍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했다. 이렇게 경찰에 고발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하.
오죽했으면 가사 도우미 분이 그 현장을 보고 분에 겨워 못 참아서 현장을 찍고 고발했을까요? 그런데 박형준 시장의 저 행동이 왜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지 그 얘기 좀 해당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지금은 잠시 멈춰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내와 협조만이 이 위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불효불급한 모임과 행사는 밀어주십시오. 출퇴근 등 필수적인 활동 외에는 모임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의료진의 땀과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한 번만 더 떠올려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방역 노력만이 이 위기를 끝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 발언을 들려드린 줄 아세요? 저 발언을 한 시점이 본인은 떡하니 지난 6월 19일 날 그 남양유업 회장 부인이 주최하는 그 사적 모임에 모두 14명이 참석한 모임에 만찬 모임에 참석해놓고 한 달쯤 뒤에는 저 브리핑을 통해서 부산 시민 여러분, 지금은 잠시 멈춰야 될 때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멈춰집니까? 저렇게 말하면? 사실 이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이 터지면 그냥 이런저런 변명 없이 사과를 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때는 이게 알려질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알려질지 몰랐으니까 참석을 하셨겠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입장은 아트부산은 마무리하는 공적 모임이라고 판단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 아니, 집에서 무슨 공적 모임을 합니까? 아니, 뭐 하다못해 정말 100번 양보해서 뭐 아트부산이나 행사 끝나고 바로 인근에서 뭐 뭔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집에서 해요? 공적 모임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렇게 변명하시면 안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식사는 하지 않았다. 식사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합니까? 저 자리에 참석한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저럴 때는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도 지금 뭐 맨 마지막에는 업무회의랑 참석해서 뭐 방수칙으로 송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얘기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박형준 시장께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저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6월 19일 날 모였어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들려드렸던 발언 중에 첫 번째가 7월 20일이에요. 그 이후에 8월 8일, 8월 20일. 그때까지만 해도 발언을 할 때까지만 해도 김복준 의원님, 예. 나 6월 달에 모인 거 안 알려질 거야. 혹시 그런 마음에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여튼 6월 그 당시에 부산의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그때 부산은 5인 이상 사적 금지 방역 수칙이 적용되던 때예요. 그래서 1.5단계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부산시 이 방역을 전부 컨트롤하는 총책임자가 네. 부산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 될 입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위를 해놓고 지금 조금 전에 백성문 변호사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어떤 변명으로 일관을 하니까 국민들이 누가 누구를 뭐라 하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참 말은 잘하시네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국민들의 땀과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이야기하시는데 저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네. 예? 자리라는 거는요, 자신의 자리라는 거는 자리가 가지는 무게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면 네.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 아주 반성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차제에 걱정되는 시각으로 저희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게 뭐냐면 지금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이 초대한 모임에 참석했고 당시 그 자택에서 일을 하시는 가사 도우미분이 참다 못해 현장 찍어서 고발했잖아요. 혹시라도요. 그 공익적 고발을 하신 가사 도우미분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그런 일은 없기를 정말로 기대를 해볼게요. 정말로 정의를 위해서 고발하신 분 혹시라도
해를 당하는 일은 없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백신 접종률을 늘려야 되는 게 지금 정부의 고민거리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강원도 강릉의 한 의원에서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던 주민 40명이 2차 접종에서 모더나 백신을 맞는 그런 백신 오접종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모더나의 경우에는 교차 접종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백신인데요. 알고 보니까 신입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신을 잘못 맞은 주민들이 대부분 지금 나이대가 60, 70대로 좀 비교적 고령층에 속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해당 의료기관 담당자들 얘기 먼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냉장고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꺼낸다는 것이 부주의로 모더나 백신을 꺼내서 접종을 하던 중 동료 직원이 모더나 백신이 나온 것을 인지하고 오접종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긴장해야죠. 그래서 색깔별로 나누거든요. 붙이든지 목걸이를 하든지 해서 하긴 하는데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려가 되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이 모더나는요. 모더나 백신 교차 접종이 안 되는 종류예요. 그런데 지금 교차 접종이 됐잖아요. 혹시 부작용, 혹시 우려할 만한 일은 없는지 전문가 얘기 들어봤는데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상 연구가 아스트라제네카 1차 후에 모더나는 연구가 된 사례가 별로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접종하신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실 수는 있지만 같은 RNA 백신이기 때문에 크게 부작용이나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하니까 한시름 덜었습니다만 저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근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는 거지만 맞은 분들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요. 교차 접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맞았어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백신 종류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백신 어떤 거는 교차 접종이 되고 어떤 거는 교차 접종이 안 되고 저희도 헷갈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소규모 의원 같은 데서 이 모든 걸 다루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추석 전까지 일단 정부에서는 1차 접종 70% 이상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죠. 하루에 50만 명 이상 접종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인데 이제 밀어붙이고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는 건 좋지만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19 관련 소식, 참 무거운 소식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조금 우리 기분을 좀 이 짐을 덜어주는 얘기가 좀 들렸다면서요, 홍종성 기자님. 그렇습니다. 코로나19에 13개월, 생후 13개월짜리 아기가 확진이 됐는데 맞아요. 의료진의 배려 속에 완치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감동을 우리가 받았었죠. 네. 그런 가운데 BTS,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죠. 아미가 그 병원, 대전 서구에 있는 건양대병원이죠. 그 33병동에 선물을 보냈어요. 그래요? 네, 간식을 보냈고 또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저는 편지 내용이 또 우리를 훈훈하게 하더라고요. 힘든 코로나 시기에 다들 마음이 지칠 때 이 33병동 의료진이 보여주신 그 따뜻함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료진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야, BTS 팬클럽 아미분들 참 부지런하시고 참 어디 진짜 안테나를 잘 세우신 것 같은데 근데 애초에 저 건양대병원에서 그 13개월짜리 아이 이 확진됐던 아이 사연이 어떻게 처음에 알려지게 됐었죠? 김유진 아나운서. 이게 퇴원한 아이 엄마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요. 또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렸잖아요. 맞아요. 혹시 그래서 알게 되신 건 아닌지 아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건양대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모든 의료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노력과 희생에 그걸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개개인의 방역 수칙 그리고 거리 두기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게 그게 최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당시에 저 확진된 13개월 진짜 아이입니다.
13개월의 아이의 이 완치를 위해서 아이의 엄마도 그리고 병원 측도 정말 헌신적 노력을 다 했어요.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실을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가까스로 이렇게 병실을 배정받았는데 생각해 보시면 병실이라는 게 어른들 위주잖아요. 일단은 입원을 위해서는 환자용 침대가 있는데 화면 보시다시피 환자용 침대가 없습니다. 아이가 혹여라도 낙상할까 우려돼서 병원진들이 모두 다 이거를 철거하고 밖으로 빼준 상황이고요. 네. 구석구석 소독을 한 다음에 저렇게 매트와 이불을 깔아줬다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이 엄마는 처음에 아이가 확진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일단 본인은 확진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마 마음에 돌진한 아이를 어떻게 혼자 병원에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네. 아이와 엄마 모두 열심히 그 치료를 받았고요. 열흘 동안 치료받고 모두 다 완치 판정 받고 지난 6일에 퇴원한 상황입니다. 병원 간호사분도 이제 이 아미 팬클럽 아미한테 BTS 팬클럽 아미한테 이제 선물 받았잖아요. 정말 그냥 의료진으로서 했던 일인데 최선을 다했던 일인데 이렇게 많은 위로와 감사를 전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정말로 늘 우리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떡하고 감귤 과자 같은 거랑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런 초콜릿 이런 거 보냈습니다. 방탄하면 진짜 너무나도 유명한 가수의 그런 팬클럽이 저희를 이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되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저는 애기랑 엄마랑 같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냥 가볍게 했던 일인데 이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 마음에 품고 저희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간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아이처럼 저렇게 사랑을 베푸는 의료진들입니다. 저런 의료진들에게요, 정부도 입으로만 감사하다 고맙다고 하지 말고 참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휴식 시간을 즐기던 여고생들에게 정말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지난달 14일 경북 예천의 한 여고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네. 이때가 이제 총학생 회장 후보 내고 선거 홍보전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 중에 한 후보인 학생이 이제 봤더니 자신의 교실에 자신을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그 메모지가 붙은 음료수 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지지하는 글이 써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걸 네. 가방에 넣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서 저녁에 이제 룸메이트 2명하고 매운 치킨을 시켜 먹었다 그래요. 네. 이게 매워서 그랬을까요? 아까 낮에 그 음료수 있었지? 하고 음료수를 딱 들었어요. 그리고 네. 땄는데 이게 새 거는 힘을 줘서 따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따 있었던 것처럼 쓱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어봤더니 굉장히 코를 찌르는 세제 냄새가 나서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세상에 음료수에서 세제 냄새가 났다고요? 손정혜 변호사님? 처음에 음료수를 받았던 A양은 심지어 음료수를 한 모금 먹었어요. 근데 정말 역한 기분과 맛이 느껴졌겠죠. 바로 뱉었다라고 하고요. 옆에 룸메이트 2명도 그래 하고 봤더니 맛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3명이 동시에 느끼고 이건 이상하다. 특정 표백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곧장 기숙사 사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세상에 뭔가 이상한 세제 냄새 나면 그냥 멀리할 것이지 위험하게 또 맛을 봤대요. 지금 어떤가요? 지금 건강 상태 어떤가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세 학생 모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천만다행인데요. 지금은 세 학생 모두 평소처럼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냄새도 진짜 역한 냄새 느꼈고 맛도 약간 진짜 미량 봤어요. 천만다행인데 정말로 모르고 마셨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그렇죠. 이건 만약에 마셨다면 양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끼치는 치명률이 클 수 있겠죠. 아하. 다행히 이제 냄새가 역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춘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학교 측에서도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이거 상당히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큰 범죄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자체 진상 조사를 벌여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세제를 넣은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건 그냥 못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경찰에다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아하.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는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냈을까요? 학교 측 얘기 한번 도교육청, 경북 도교육청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목격했는 학생이 없으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찾지를 못했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경찰 당연히 바로 수사를 했고요. 중앙수사팀인가 거기서 나와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했고 그 경찰 수사 중이고 이러면서 자수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학교 폭력은 자체 해결로 이제 피해 측에서 동의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가해 학생들이 경찰이 학교까지 와서 현장 감식하고 이런 모습에 덜컥 겁이 났을까요? 일단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일단 자수를 한 학생인데요. 지금 이 피해를 입었던 A 학생과 동급생인 B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B양이 어떤 학생이냐면 이번에 총학생회장 지금 아까 선거 기간 중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이 B 학생도 가해 학생도 역시 이 총학생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학생입니다. 세상에. 일단 정확한 이 범행 동기는 언론에 알려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경쟁 관계잖아요.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이 후보, 다른 후보 A양을 해를 가하기 위해서 세제탄 음료수를 건넨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확한 범행 동기는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 추론, 정황상 추정입니다만 지금 이 벌어진 일련의 이 일과 행동들이 학교가 아니라 무슨 정치판? 진짜 이런 거 같아가지고 옛날식 못된 정치판 모습 같아가지고 너무 씁쓸하고 분통 터집니다. 김복준 의원님. 어른들이 보여주는 정치판 모습이 여과 없이 매일같이 보도되니까요. 잘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그들한테 끼치는 악영향 이거 어른들 반성 많이 해요. 세상에. 물론 이 학생을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학교에서도 이 학생 관련돼서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열으려고 했는데요. 네. 용케 아마 피해자하고 합의는 된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폭 심의위원회 같은 건 개최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나 이거는 학교에서 그냥 넘기기에는 엄청나게 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의 이제 형사처벌은 불가피했고요. 경찰에서 그나마 수사 착수해가지고 과학수사요원까지 동원되니까 네. 이 학생이 자수를 했어요. 아하. 네, 자수를 하고 어디에서 음료수 구입하고 세제 어디서 구입하고 이제 이거 따졌겠죠. 아하.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얘기를 다 했고 경찰이 그 구입한 이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영상을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증거는 이제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특수 상해 미수 혐의로 입건해가지고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영상까지 그 해당 음료수를 구입하는 영상까지 확보됐어요. 부인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증거까지 확보됐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게 그 가해 학생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철없이 했습니다. 싹싹 빌어도 이건 그러게 너무 가볍잖아요. 너무 무겁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학생이 일단 다행히 마셨다가 뱉고 크게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그리고 본인이 자수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화해하고 끝나는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특수상해 미수라는 거 특수자가 붙는 이유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통 이제 우리가 특수상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제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흉기와 버금간다고 생각해서 이제 특수상해 미수죄가 된 겁니다. 이거는 혐의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선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 상해 결과도 중하지 않고 자수했다는 점을 고려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검찰에서는 대구가정법원 이제 소년부로 송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일단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가해 학생도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그랬습니까? 세상에 어쩌다 그랬어요. 한때 잘못된 판단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분노도 치밀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출구는 없다? 대체 어디에 출구가 없다는 겁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음주운전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쯤이면 이런 영상 안 보여드릴 수 있을지 씁쓸한데요. 함께 보시죠. 지난 6일 저녁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이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어허. 하지만 이 운전자 경찰에 피해서 도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어이구, 쏜살 같습니다. 네, 경찰이 곧바로 추격에 나섰지만 이 운전자는 좁은 골목길로 또 차량이 많은 도로로 아슬아슬하게 위태로운 난폭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진짜. 네, 그렇게 5분가량 위험천만한 도주를 이어가던 운전자. 하지만 출구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경찰의 끈질긴 추격에 결국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야, 지금 저 영상 보니까 진짜 출구가 없이 딱 가로막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런데요, 저 운전자는 출구가 없는 도로에서 포기를 몰랐습니다. 어허. 이후 상황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드디어 차량에 멈춰서고 이제 경찰들 운전자 창문 들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차를 요구하는데요. 네. 그런데 아이고 가만히 있지 않죠. 또다시 저 운전자는 위험천만한 도주를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뭐 경찰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차량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맨몸으로 막아서고요. 굳게 닫힌 운전석의 창문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팔꿈치로 가격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운전자 결국 창문을 열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제서야 내립니다. 그런데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을 과연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운전석을 팔꿈치로 내려쳤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 정차 명령 했는데도 계속 도망을 가서 일단 그래도 안전하게 일단 정차시키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요. 조금 안전거리 유지를 하면서 이제 쫓아가기 시작했죠. 일단 이렇게 창문을 계속 이렇게 치고 해가지고요. 예, 결국에는 그 사람 창문 내리게 해서 하차를 시키게 됐어요. 조금 멍은 들었는데요. 그냥 크게 다친 건 없어요. 그 차량이 처음부터 일단은 도주를 하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계속 도주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사고는 막아야겠다고 이제 느껴가지고요. 이제 본능적으로 일단은 이 차는 무조건 멈춰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 행동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세상에 김복준 의원님 예. 본능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부상 정도가 심했을 거라고 생각한 다행히 일단 경미했어요. 네. 3단봉 같은 거 당시에 없었을까요? 이걸 이 팔꿈치로 지금 운전석 유리창을 깨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마 차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3단봉이라든지 장비를 꺼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뭐 가까운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제 아마 차량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저 경찰관들이 느낀 건 그거예요. 저 사람이 다시 움직여가지고 도주를 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기서 멈추게 하려고 다소 무리한 저거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도주를 하고 다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차량 운전자가. 그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아하. 마약한 사람들. 아니면 뭔가 다른 범죄로 인해서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 수배자. 아하. 아니면 음주운전이에요. 아하.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역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면허 취소 수치 정도의 제가 알기에는 0.2%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상에. 그러니까 만만치죠. 그러네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아마 운전하다가 적발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도주 행각을 벌이고 그랬군요. 그런데 이 운전자 검거하는데요. 시민들의 도움도 컸다고 합니다. 관련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제가 또 이제 방송 마이크도 하고 다른 직원분들이 또 이렇게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잘 정차해 주셔가지고 이제 시민들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또 다른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요. 네, 일단은 많이 감사드리죠. 네.
그러니까요. 시민이 곧 경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손정희 변호사님. 어제 오전 1시경에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근데 시민은 보이지 않고요. 수상해 보이는 차량이 한 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의 상황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이제 검문을 위해서 가속 방지턱 위에 있는 승용차에 다가가서 창문을 두들기면서 안을 살피고 있는데요. 어허. 그런데 이 운전자 조금 이야기하는가 싶더니 빠르게 달아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이 중앙선까지 넘나드는 운전자를 뒤쫓아 가게 아이고, 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잠시 후에 앞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진 순찰자가 지금 보시면 트럭에 실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어쩌다가 순찰차가 저런 신세가 됐습니까? 홍종성 기자님. 자, 이제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서 한 150m 떨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하. 도주를 했는데 아파트 단지 가다 보면은 막다른 길이 나오잖아요. 계속 다 연결되고 뚫려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조금 이 선명한 그런 판단이 좀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막 차를 앞뒤로 움직인 거죠. 그러는 과정에 아파트 현관 입구에 가서도 부딪히고 뒤따라오던 이 순찰차도 들이받았는데 어찌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범퍼가 떨어지고 바퀴가 터지고 아이고. 이 순찰차 안에 타 있던 경찰 한 분도 다쳤습니다. 세상에 저 지경이 됐습니다. 세상에. 당시에 이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걸 받고 도망가려다가 저기도 받고 경찰한테 체포돼가지고 여기. 아니 진짜 저 운전자의 도주극 때문에 애꿎은 경찰분들 부상도 있고 순찰차 파손되고요. 혹시 저 차량 운전자 왜 도망쳤을까요? 백성원 변호사님. 보통 우리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죠. 아하. 역시 만취 음주운전자였습니다. 20대 운전자였는데요. 당시 만취 상태였고요. 길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을 했는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길에 누워 있었던 남성이 다시 자신의 차에 탄 뒤에 저렇게 검문하는 과정에서 불응하고 도주를 한 건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원래 면허 취소 수치가 요즘에 0.08% 정도 되죠. 3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 경찰은 저 남성 당연히 뭐 음주운전 혐의 인정되고요. 또 경찰이 아까 검문하려고 할 때 밀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적용을 해서 입건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두 건의 음주운전 사고를 막아내는 경찰의 모습에서요. 그 가족분들은 저 영상 보면 가슴이 철렁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러실 거예요. 보신 것처럼 자신의 안전보다는 한 소중한 생명도 살리고 다른 추가 범죄도 막겠다는 경찰의 저 굳은 의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 우리 대한민국 경찰분들에게 뉴스파이터가 정말 감사와 고마움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음주 관련 사고를 접할 때마다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혀를 끌끌끌 차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로 분노가 침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 사건 그젯밤에 시작이 되는데요. 한 20대 남성이 길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게 한 뒤에 이 여성이 만취 상태가 되니까 성추행을 저지른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했다는 점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들은 게 진짜 그대로입니까? 저도 이거 믿기지가 않는데요. 여성 성추행하는 장면이 일단 방송을 통해 송출이 되니까 그걸 보고 있던 이제 이 남성이 BJ니까 시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범죄인데?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저걸 보다가 이거는 범죄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하고 어허.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일단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 네. 영상에 방송에 접속을 해서 진위 여부 파악을 하고 네. 보니까 이제 방송에서 이 20대 남성이 길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서 술을 먹이고 만취해서 쓰러지니까 성추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세상에.
이 설명을 듣고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해당 남성은 자신의 그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거에 어떻게 생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장면을. 김복준 의원님. 예, 그거는 아마 BJ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별풍선이 돈이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인터넷 방송 BJ였어요? 예, 그걸 이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사건 수사 과정을 아무래도 저는 좀 관심 있게 봤어요. 아하. 그 BJ가 그 상영하는 그 방영되는 방송을 보신 분이 경기도 고양 쪽에 사시나 봐요. 아하. 그분이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히 성추행이고 성폭행이다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대로 아마 신고를 한 것 같고요. 지구대로면 그러니까 고양 쪽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고양경찰서 같아요. 아하. 근무하는 이 순경입니다. 지구대 순경. 네. 그 경력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지구대 순경이 같이 접속해서 보면서 모텔 상호하고 호수를 파악을 해냈어요. 이야. 정말 잘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보니까 이건 그저 경기도 일원의 동영상이 아닌 거예요. 대구 동성로 쪽으로 나오는 거죠. 세상에. 그러면 달려갈 수 없으니까 대구경찰청으로 바로 공조 요청을 한 거고요. 하하. 그래서 대구경찰이 30분 만에 대구 그 중구 동성로에 있는 한 모텔에 도착을 해가지고 가해자를 검거했고 세상에. 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한 거거든요. 와. 저는 이 지구대 그 파출소 순경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사람은 흔히들 영어 약자로 BJ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범죄 장면을 찍어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정말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시에 생방송 범죄 현장을 급습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들 112 신고로 공조 요청이 들어갑니다. 예, 방송 진행 중이었어요. 신고도 방송 그 상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이제 추행인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방송에 이제 이렇게 되고 신고도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신고 내용이었어요. 저희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네. 그 방송이 진행 중이었어요.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상태. 세상에 지금 얘기 들어보면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쳤을 때도 그 남성은 해당 피해 여성을 상대로 그 추행을 인터넷 생방송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정말 저도 이 살이 떨리면서 이 뉴스를 접했는데요. 지금 11시 반 넘어서 경기도 고양해 분이 신고를 했는데 다행히 자정 넘자마자 30여 분 만에 멀리 300km 떨어진 대구 중부경찰서의 여청과에서 이렇게 출동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추행 중이었고 그것이 여전히 생방 중이었고 아하. 여성분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네. 정말 너무 끔찍한데 너무 다행히. 근데 사실 저는 방송을 본 분이 전국에서 혹은 세계에서 한 명은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그중에 한 분이라도 신고를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고요. 맞아요. 나중에 이제 이 여성이 의식이 들어왔을 때 성추행을 당한 것도 끔찍하지만 이게 중계되고 있었잖아요. 아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범인에 대해서 엄벌을 처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여성을 이 몹쓸 짓을 한 남성요. 대체 어떤 목적으로,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이 여성이 접근했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계도 피해자 상대로 BJ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다음에 술을 어떻게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방송을 어떻게 해서 출연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가 끝나봐야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 동의를 받아서 방송을 진행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관계 확인해봐야 되죠.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해당 피해 여성이 해당 피해 여성한테 그랬다면 해당 피해 여성 말에 가해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 피해 여성의 동의를 받아서 영상을 촬영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경찰이 이 남성에게로부터 동영상 자료 2건 정도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판단컨대 이 2건은 한 건은 이 여성하고 만나는 과정이 그려진 한 건일 거예요.
아하.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은 이제 말 그대로 성추행이 이루어지는 한 건, 이게 두 개가 아마 이번 사건하고 연관된 것 같은데 네. 이미 이 영상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범죄 구증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하. 뭐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완벽하군요. 네, 그럼요. 증거는 뭐 거의 완벽한 상태인 것 네.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그 돈이 된다는 별풍선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한 건데요. 네. 저는 이 얘기 아까 뭐 홍종선 기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사건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아하. 이 사건을 보면서 경찰에 신고한 그분 이외에 그 동영상을 봤던 다른 그 모든 사람들, 그분들 당신들 전부 다 간접적인 그 범인입니다. 가해자다. 네, 가해자입니다. 네.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죄질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죄질이 엄중합니다. 일단은 중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사람이 이제 저항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서 이렇게 성범죄를 야기할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성폭력 특례법에 보면 동의 없이 어찌됐든 신체를 촬영해서 더군다나 인터넷으로 유포라는 행위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피해야말로 굉장히 극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엄중한 처벌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피해 여성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을 정신적 고통,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또한 우리 사회 관련 기관이 계속해서 치유에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차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뉴스파이터를 쭉 해오면서 느끼는 게요. 세상에 그 어떤 사건도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복준 위원님. 예, 맞습니다. 가끔은 이제 이성관계 하면서 운명이라는 거 이런 거 믿고 싶어 할 때 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번 사건 소개를 하면 한 번쯤 다시 재고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요? 이 사건은 지난해 3월에 시작이 됐는데요. 네네. 50대 그 여성이 어떤 그 남성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들겨요. 어허. 그래서 이제 왜 그러십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지금 화장실이 급한데 아이고. 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남성분 입장에서는 오직 급하면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하겠나 싶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여성이 화장실을 쓰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맙다. 내 한 달 후에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다. 이렇게 연을 튼 겁니다. 이를테면. 그래놓고 실제로 한 달 후에 찾아와서 그때부터 급격히 가까워지고 판단 건태에 유혹한 걸로 보이는데요. 같이 잠자리까지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무슨 기가 찬 일입니까? 고맙다. 한 달 후에 다시 찾아오겠다. 저렇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국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홍종선 기자님.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문 두드리면서 화장실 급하다고 할 때 선뜻 열어주기 쉽지 않은데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남성분이었는데 너무 이 용변이 급하다고 화장실을 쓰겠다고 하는데 저는 여자 입장에서 제가 어떤 물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분명히 이길 수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대응하기 쉽지 않죠. 네. 그런데 그나마 이 남성분은 본인이 남성이고 해당 분이 여성이니까 문을 열어주셨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이 여성분 한 달 뒤에 찾아왔죠. 허허. 그렇게 이제 친분을 쌓아가는데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허.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나중에 같이 살자. 내가 아파트 분양받을 게 있는데 거기서 같이 살자. 또 남성분이 그러면 굉장히 더 신뢰도 두터워지고 미래를 얘기하니까 좀 믿음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파트 계약금에 필요하다 하면서 여성분이 1,700만 원 한 번, 1,300만 원 한 번 빌려가는데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남성분이 3천만 원을 꿔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만 미래를 약속한 사이다 보니까 믿고 그 남성분은 3천만 원 거금을 선뜻 빌려준 걸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만약에 그래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정말 같이 들어가서 사셨으면 해피 엔딩이었을 텐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 명목으로 돈 좀 빌려줘라고 하면서 무려 33차례
굉장히 큰 돈을 가져갔다라고 세상에. 하는데요. 보증금이 없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 좀 빌려달라, 어머.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어허. 합의금이 없다, 제발 좀 빌려달라, 꼭 갚겠다, 이렇게 7,7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33번 돈을 빌렸는데 뭔가 수상하다 싶었는데 무려 7,7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굉장히 큰 돈이죠. 이 돈 뭐 사실 잘 갚기만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다가오니까 이 여성이 연락이 되질 않는 겁니다. 아하. 이 남성분이 전화를 걸어보니까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그런 안내어만 흘러나올 뿐이었고 여성은 잠적을 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아마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마 무슨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아이고 무슨 일 생긴 건가 이 여성한테 혹시 그런 생각을 한 걸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무슨 일이 생긴다고 전화번호가 바뀌진 않죠. 아하. 네, 그래서 딱 없는 번호란 얘기를 듣고 거기서 하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제 내가 이제야 내가 당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여성을 신고하고 경찰의 추적 끝에 이 여성을 체포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기 혐의로 구속해서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경찰 관계자 말이 더 놀랍습니다. 왜요? 이 50대 여성이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검거돼서 옥살이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법이 그 남성 혼자 사는데 화장실 갔다가 그 이후에 만나서 이 남성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그런 수법을 썼던 여성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세상에 결국 해당 필름을 거꾸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이 남성의 문을 용무가 급하다고 두드렸을 당시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 여성이 2015년에 벌였던 행각을 보면 일단은 남성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냐면 만나자, 우리 그리고 같이 성관계를 하자, 이렇게 이제 호의를 사고 세상에. 관심을 끌고 접근을 한 다음에는 이때는 또 수면제를 든 음료수까지 먹인 다음에 현금이라든가 물품을 가져가서 8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절도하는 행각도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번 50대 경비원 역시 일단 혼자 사는 것을 파악한 이후에 이렇게 만나자라고 이제 접근을 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미리 사전 조사까지 철저하게 마쳤네요. 세상에. 혼자 산다는 걸 파악했어요, 김복준 의원님.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남성이 독신남이라는 사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제 상태에 있다는 것 정도는 사전 조사를 한 거로 보입니다. 세상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맨스 캠 비슷한 그런 그래요? 이 범죄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이 젊고 예쁜 여성이 필요 이상의 친절을 보이고 그러면서 호의감을 가지고 나한테 막 다가올 때는요. 그 이유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화장실 한번 사용하게 해줬다고 한 달 뒤에 꼭 올게요 하고 진짜로 찾아왔다면 아하. 그거 의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최근에 사실 이 사건과 비슷한 거 많아요. 아하.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골프장 또 이런 데서 여성들이 접근해가지고 그 관계 유지하고 돈 빌려가고 아하. 안 갚는 거 많기 때문에 네.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유 없는 친절은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